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외교, 안보, 통상 분야입니다. 역시 OX 1분 토론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는 10월 경주에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 열립니다. OX 질문 드립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완화를 위해서 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필요가 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O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박찬대 후보 1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초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따지지 않고 인내력을 가지고 남북관계는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그 염원을 뛰어넘어서 사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우리의 경제 문제도 남아있는 성장의 문제도 같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우리가 북을 통하지 않는다면 섬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께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정도까지 계속 두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남북 문제는 사실은 코리아가 패싱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후보님. 남북 관계는 마음속에 있는 38선부터 낮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만나야 되고요. 자꾸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동방정책을 통해서 동독과 협상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우편협정부터 맺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교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1년에 한 3조 정도 동독을 도와줬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북한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결국 나중에는 동독에서 서독 TV를 실시간으로 같이 봤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올지 안 올지는 북한에서 판단하겠지만 일단 초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올 것 같은데 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경주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 관계상 못 온다면 판문점에서 또 혹시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거사 청산부터 선행돼야 한다. 동의하면 O, 동의하지 않는다면 X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도 역시 일치했습니다. 두 분 다 O를 드셨습니다. 그 이유 1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대통령의 역할과 당대표의 역할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죠. 그리고 외교의 대상이죠. 그리고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도 정제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에서는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에서 이런 것을 견지했을 때 오히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속에서 지렛대로 더 삼아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아주 훌륭한 워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당에서는 계속 일본의 사과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침탈 문제를 계속 강하게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찬대 후보. 생각이 너무 많이 비슷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일 관계의 진정한 정상화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역사적 책임 위에서만 가능하다. 국민의 자존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외교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친일 청산 문제가 광복 80년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사실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뉴라이트가 나올 때마다 국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주권과 정의의 외교 기조에 따라서 과거사는 원칙 있게 그리고 경제 안보 협력에는 실용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서 국익에 최우선하는 외교가 펼쳐져야 할 텐데 우리 당에서는 우리 정청래 후보의 말씀대로 분명한 기조를 가지고 과거사 청산이 선행되는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민논객 하헌석 씨의 질문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이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인공 구조물을 여러 차례 설치했습니다. 중국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이 동북아 해양 패권을 노리고 이른바 서해 공정을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의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두 후보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답변 역시 1분씩인데요. 박찬대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익 앞에서 양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영토 문제는 단호하게 넘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대만과 통상 문제로 미중 간에 갈등 관계가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상황도 10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대만하고도 싸우고 한국하고도 싸우고 중국이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설치한 PMG는 비록 우리 경제적 배타적 경제 구역에 중첩되어 있는 해역이긴 하지만 이것을 용인하게 되면 우리의 수역으로도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규탄 결의안대로 철거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동일 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쉐쉐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갈라치게 하고 약간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의 서해 잠정 조치 수역 내 양식 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 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 결의안은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네. 1분이 됐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정청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의 책무죠. 국가를 보위하며 그래서 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토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해양 영토, 해양 주권을 지키는 문제는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이 대통령이 기본 중에 기본인 책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 1년간 유학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과는 우리가 중요한 경제, 무역, 교역국이고 잘 지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동북공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요. 실제로 광개토왕비 가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고구려 역사를 마치 자신들의 일부의 역사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우 못마땅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해양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된다.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고 영토는 영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단호한 대응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외교 안보 통상 분야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됐습니다. 규칙은 앞서 진행한 주도권 토론과 동일합니다. 이제 잘 숙지하셨죠? 네. 순서에 따라서 정청래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보면 대외 의존성이 8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외교가 중요하죠. 우리의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우리의 교역량이 5위, 6위를 했었고 실제로 무역 수지 흑자도 상당히 탑 10 안에 드는 등 경제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망가지면서 특히 첫 번째 나토 회담에 뜬금없이 가가지고 중국을 비난하면서 실제로 교역 관계가 많이 왜곡되고 우리가 실제로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외교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남북 관계를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식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남북 간의 전쟁의 기운이 일거나 아니면 국지전이라도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면 주식은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막연하지만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북 관계는 꾸준히 평화의 분위기, 신뢰 회복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에이펙 경주에서 초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같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남북관계 평화 이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경제도 민생도 같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관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자주적인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평화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평화의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가 돈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목함지리 사건이 터졌고 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원점 타격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실제로 주식 시가총액 30조가 빠져나갔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북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경제와도 밀접한 민감한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역시 이 부분의 전문가답게 남북한 접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처럼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축소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하면서 상당히 지금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담화의 내용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김여정이 지금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말을 걸어온 거죠. 이것은 대단히 좋은 신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계속 진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한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하나의 우리가 난제가 바로 내년부터 이제 12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또 우리가 올해 벌여야 되는데요. 주한 미군에 대한 주둔군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사실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방위비 분담. 참 트럼프를 상대하기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잘 막아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배짱을 가지고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가 사실 핵심 가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 대한 안보적 가치를 소홀히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위비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뚝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협상을 해 나가서 무리한 요구에 그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번 토론회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눴지만 관세 문제, 통상 문제와 연결을 하는 패키지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대로, 그다음에 방위비 문제는 방위비 문제대로, 통상 관세 문제는 관세 문제대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고 안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가 자존심과 배짱을 가지고 뚝심 있게 협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이름 명칭을 바꾸자 남북협력부로 가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지금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을 인정해달라라고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고 남북관계, 북남관계를 초한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개의 나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실제로 남북관계를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북미 관계의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이것은 북미 수교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체제 안정을 보장하고 일본으로부터는 일제 배상금 10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기조로 갔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한층 강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풀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게 하고 그리고 경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을 했듯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걸 제안하고 물꼬를 트는 그런 주도적 역할, 운전자적 역할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이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의 국익,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6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지났고요. 이번에는 박찬대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아까 김여정 부부장 7.28 담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기조를 세운 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남북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한동안 큰 희망도 가졌지만 사실상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국력의 문제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 문제를 풀어서 한반도의 평화가 조성돼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고 희망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륙으로 연결된 북한마저 막힌다면 대한민국이 사실상 섬나라에 불과합니다. 남북 문제를 풀고 민족의 화해 협력에 기반해 상호 번영을 추구하는 길만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해야 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측에서 완강하게 대화상도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에 대한 북한의 첫 입장이 이제 나온 겁니다. 김여정 부부장에 의해 처음 나왔는데요. 후보님, 김여정이 북한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담화의 내용에 집중하지 마시고 담화를 냈다는 것 자체, 그거에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화 내용이 절망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취한 대북 확성기라든가 대북 비라 이걸 안 하는 것은 좀 시시한 거다. 더 진지하고 더 큰 걸 내놔라라는 메시지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메시지를 낼 때는 고지고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행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북한 통일정책학과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건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고지고대로 해석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서 실제로 클린턴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에 갔듯이 그래서 많은 부분이 풀렸듯이 실제로 클린턴이 평양에 방문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미리 사전 답사로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긋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제가 동교동체 지역구지 않았습니까? 가면은 박복한 민족이고 천추의 한이다. 그렇게 말씀을 살아생전에 하셨습니다. 하노이 노딜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쨌든 전쟁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의 노크를 끊임없이 하는 것 그리고 김여정 전 부부장이 담화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을 떠나서 따라서 거기에 이재명 정부도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물어보고자 했던 내용들까지 다 답변으로 주셔서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북한이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50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공식 입장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으로 평가가 됩니다. 비난이든 긍정이든 일단 반응을 보인 것은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던 일이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첫 전략적 반응인 만큼 면밀한 분석과 차분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문 그대로 인용해서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반대로 별거 아니라는 식의 축소 해석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저랑 똑같죠? 네. 예, 김여정 부부장의 북한 내 입지를 볼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도 반영됐을 것으로 생각되고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어제 담화를 역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 한번 그 속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혹시 우리 후보님이 갖고 있는 고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실제로 북한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창기에 험한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려면 급진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현송월이 왔고 그리고 김여정이 와서 강릉까지 가는 KTX를 타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 참관을 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쏟아내는 말들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런데 순간 변해서 그런 상황이 될 줄은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험한 말을 주고받다가 원샷 일괄 타결 방식으로 국가 정상끼리 만나서 하면 많은 문제가 톱다운 방식으로 이제 해결이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남북관계는 대통령의 통치 외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저는 편지라도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되면 엄청나게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네. 화해 모드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민생입니다. 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평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
남북 관계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정동영 장관의 말처럼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대화를 시도해서 북미 대화 등 한반도 정세 급변 시 우리가 발언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민족 감정이나 이념의 문제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남북 양측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지혜를 찾아낸다면 경제적 번영을 함께 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 후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